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이미 시작했나 싶었는데 말로 다가가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틀 뒤인가요? 3일 뒤? 3일 뒤? 예. 그리고 2022년이 바로 시작될 것이고 시작됐다 싶으면 시험을 볼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느낌. 중간에 약간 시간이 늦게 가는 느낌이 있다가 훅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2월 달에 본다고 생각하세요. 2월 말에. 적어도 개론 시험만큼은 2월 말에 본다. 그래서 그때 보는 성적으로 내가 당락이 가려진다 생각하면 하루하루 보내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되시겠죠? 예. 열심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첫날 강의했던 내용에 페이지를 활동과 현상을 뒷부분에 거 앞쪽에 설명을 쭉 해놓고 뒷부분에 있는 걸 땡겨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에 순서대로 돼 있죠. 활동과 현상이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조금 변경이 됐을 뿐이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제가 PPT에 띄워서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 교재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기본적인 개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가끔 공법이나 세법에서 나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공법 관련 내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외우라고 한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만 기억해 두시면 분명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2차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개론에서 공법 문제나 세법이 나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공법에서 나오는 공법보다는 개론에서 나오는 공법 관련 문제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걔를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택지, 대지, 부지, 토지 이용 활동상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땡땡 부지는 땡땡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의 분류가 지목에 따른 분류였죠. 28개의 지목. 그 내용이었고 이제 세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래요. 얘는 공법에서 나오는 토지의 분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토계획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가 있대요. 이렇게 정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을 다 외우시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라는 것, 용도 지구라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만 기억하고 거기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도관농자 4군데로 나눈대요. 용도 지역을. 용도별로 지역을 나눠놨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라를 정해놓고 그 토지 위에는 건물을 어떤 것만 지어라. 건물의 용도. 그리고 전체 100%에서 건물로 덮는 면적을 얼마의 비율로만 해라. 이게 건피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건물로 덮을 패자, 덮는 면적, 비율. 그 다음 용적률은 쌓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었죠?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공중권, 사적 공중권과 관련된 내용 용적률이었습니다. 맞죠? 얘를 제한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함일까요? 비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를. 그래서 사익을 디립다 추구하는 걸까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다?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니까 사인의 토지 소유권,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자기의 토지라고 유해물질 배출 공장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엄청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뭐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앞으로 꼭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학교다. 용도 지역은 뭐라고요? 학교. 그러면 저는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저의 출신 고등학교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용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대 옆에 있는 고대 병원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학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죠. 네? 그럼 전학은 갈 수 있나요? 전학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교니까 도시 지역이면서 관리 지역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도간 농자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관리 지역이었던 애가 도시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는 있다? 바뀔 수는 있다? 지금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무언가 효율성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다닌 공부만으로는 학업 성적의 증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디를 다니죠?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약간 미흡하니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용도 지구인데 용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 거예요. 이거는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까지는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한번 됐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수로 쪼개진대요. 그래서 나중에 외울 때는 첫 글자만 따서 모든 공법 선생님들이 도관농자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도관농자. 네, 도관농자예요. 그 다음 도시지역에는, 도시에는 주택이 있을까요? 상업용 건물이 있을까요? 공장도 있을까요? 상업도시 있어요? 공업도시 있어요? 맞죠? 그럼 도시에는 녹지지역이 없으면 정말 황폐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녹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이것도 모든 공법 선생님들이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근데 이걸 막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도시에는 녹지가 필요하겠구나. 주상공은 택지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딱 머리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중요한 게 주거지역이니까 이 주거지역을 셋으로 쪼개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준이라는 것은 준 언제 한번 나왔죠?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물론 부동산이 합쳐진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였죠?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공장 안에 있는 재산을 모아놓은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공장, 건물,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들 그걸 다 합쳐서 공장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할 때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공장재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개념 빼놓고는 기본적으로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이 부동산과 똑같은 무언가 절차를 거치니까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것이다. 그게 준부동산이었어요. 그때 그 절차가 뭐였죠?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방법,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쳤죠. 그 정도 표정이면 돼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일까요? 주거지역이 아닐까요?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주거지역과 뭔가 성격이 비슷하니까 실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묶은 거예요? 준주거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주거지역에 애가 하나 사는데 전일준이 산다 이렇게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30일의 공인중개사. 공법 공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공법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전일준.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이제 둘로 쪼개진대요. 1종과 2종으로 쪼개진답니다. 근데 이 1종과 2종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1종이 단독주택인지 1종이 공동주택인지 이게 문제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1하고 2 중에 홀로 있는 게 뭐죠? 1이죠. 그러니까 1은 단독이에요. 단독주택일 거예요. 당연히. 그럼 2는 공동으로 있는 건가요? 얘는 공동주택이라고요. 됐죠? 쉽죠? 그 다음 또 하나.
전용 주거적, 우리가 주택에서 추구하는 효용성이 있는데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죠? 주택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이 추구하는 효용성의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공법에서는 개론에서 공부하는 쾌적성을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양호성. 그래서 중요한 건 전용 주거지역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지역이다, 양호성을 추구하는 주거지역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을 추구하겠네요. 맞아요? 맞겠죠? 그럼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일을 편리하게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일을 뭐하게 한다? 편리하게. 일 편리하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 다음 이 용을 뒤집으면 약간 이 글자 안에서 보면 얘가 보이나요? 보여야 돼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성을 추구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일반 주거지역을 이제 얘는 셋으로 쪼갠대요. 1종, 2종, 3종이랍니다. 자, 여러분. 1종과 1, 2, 3 중에 큰 게 뭐죠? 숫자가? 3이죠. 그럼 가장 작은 건 1이죠. 그럼 기본적인 주택의 층수는 저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고층이 있겠죠. 맞아요? 그럼 1이 저층일까요? 고층일까요? 저층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2는 중층이겠죠, 기본적으로. 3은 고층이에요, 고층. 그런데 이제 1은 저층 맞아요. 2종 중층 맞아요. 근데 3종은 중층과 고층이래요. 얘가 그냥 하나 더 겹쳐져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해주면 이 부분에서 틀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 적이 있다는 얘기죠. 또 나올 수 있어요. 꼭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식으로 쪼갠답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얘는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생산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얘는 뭐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도시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공법상에서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관리지역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은 풀릴 가능성이 없는 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생계 뭐 이렇게 외울 거예요. 나중에.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도, 관, 농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토지의 이용인가요? 토지의 이용의 정도를 지금 용도 지역으로서 구분해 놨죠, 지금. 그 다음 주상공록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얘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전일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건물, 면적과 층수를 규제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용도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은 절대로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 지역 중, 잘 들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봐야 돼. 도시 지역 중 주저리 한 것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한다. OX? X예요. 얘 중에 얘가 있는 게 아니야. 얘면 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는 될 수 있는 거지. 뭐는 갈 수 있다? 전학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를 두 군데를 동시에 다닐 수는 없다고 했죠. 그 정도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네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학업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원을 다니죠. 그래서 정해놓은 게 뭐냐면 용도지구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도지구예요. 잘 들어보세요.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이거 무조건 강화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학업 성적을 증진시키는 거죠. 지금.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뭐 이 부분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용도지구는 학원입니다. 그럼 영어 학원도 두 군데를 다닐 수 있나요? A 영어 학원을 다니면 B 영어 학원에서 안 받아주거나 이러지 않죠. 중복해서 다닐 수 있어요. 영어 다니고 수학 다니고 온갖 거 다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있으면 받아들이세요. 이게 우리 남한이에요. 남한이란 표현 잘 안 쓰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지도 같죠? 그래서 받아들이라니까. 그러면 이 안의 토지들은 도간농자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간농자 이렇게 돼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지 않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때 얘들의 뭔가 목적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키는 게 용도지구다. 그럼 용도지구는 예를 들어 고도지구라는 게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도시지역 위에 들어가겠네요. 위에 중첩돼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게 중첩 적용이 안 되면 용도지구는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다 넷 중에 하나니까. 뭐 중에 하나니까? 도간농자 중에 하나니까. 이해되셨어요? 하나 더 연결시켜 볼게요.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규제가 적은 땅은 무슨 규제만 받고 있는 땅? 공법상 규제만 받고 있는 땅. 지상에 건물 없어서 물리적 규제가 없고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 그래서 가치가 가장 높은 땅 나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됐나요?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칠학지구 뭐 이렇게 쭉 나온대요. 개론 시간에 이게 어떤 지구인지를 어떤 목적인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방화지구는 뭘까요? 화재 발생 위험이 커서 화재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뭔가 방비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곳. 이게 뭐다? 방화지구. 그럼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걔를 방비해 두는 것? 방제지구. 화재가 중요하니까 이 중에서 띄어냈겠네요. 방제지구에서 별도로 나온 게 방화지구라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으로 MM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취재진이 보고하는 거예요. 취재진. 뉴스 취재진이 보고를 했어. 경복궁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 한번 해볼까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오케이? 나중에 우리 고상철 선생님이나 다른 공법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암기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좋으면 그걸 외우면 돼요. 어차피 외워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됐죠? 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고도지구이면서 방화지구일 수 있을까요? 있다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용도구역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를 딱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개발 제한구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개발 제한구역. 그게 대표적인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자, 용도지역은 도간농자였죠. 용도지구는 뭐였어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뭐 어떻게 외우든 상관없어요.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정하는 거예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가 있는데 서울이 있는데 얘를 막지 않으면 서울이 점점 넓어져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왜냐하면 넓어질 때 분명히 투기가 발생할 거거든. 그래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하여 역시 또 지정을 한대요. 그럼 용도구역이 이제 어떻게 적용돼 있나 봤더니 대표자 개발 제한 구역, 수자원 보호 구역. 그러니까 얘는 그린벨트. 수자원 보호 구역은 블루벨트.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파랗죠. 그래서 블루벨트.
네. 그런 거. 그 다음 시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제수시 도입 이런 식으로 외우고 끝내요. 간만에 집안 행사를 했어. 그래서 막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제수시는 2일 만에 하나도 먹여주질 않아 누가. 그래서 가서 챙겨주는 거죠. 제수시도 입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외우면 되잖아요. 지금 그냥 넘어간 이유는 이 자체를 다음 중 우리 시험에 이런 적은 없어요. 다음 중 용도 구역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다고요. 개론에는. 이해되시죠? 개론에서 나오는 건 중복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게 핵심이고 전용 주거지역의 1종, 2종 중에 단독이 뭐고 공동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의 저층과 중층과 고층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문제로 나왔다고요. 됐죠? 네. 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까지 뭘 공부했죠, 우리가? 토지의 분류? 공부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흥미진진하죠?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는 개론이죠. 넌 재밌겠지만 뭐 나에겐 고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잘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택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건축법상의 주택의 구분이 있고요. 주택법상의 주택의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제가 공법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결과로는 별도로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는 이유는 주택을 지어놓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지어라는 건축법에서 다 규정이 돼 있겠죠. 규제가 있다고요. 건축법에서.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이 다 줍줍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 분양과 관련된 몇 채 이상을 분양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게 주택법의 취지래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 보는 주택의 구분과 주택법상에서 보는 주택의 구분이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그 미세한 차이가 왜 있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이 우리 문제에서의 포인트거든요. 단독주택이 있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은 소유주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 체크는 다가구주택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예전에 뭐 개봉동이나 오류동이나 뭐 이런 동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 밖으로 딱 나가면 3층짜리 건물들이 주택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3층에 보통 집주인이 살고 1, 2층 반지하 세주고. 네. 그래서 집주인이 3층에 사는 이유는 뭐죠, 보통? 세입자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속 문을 이렇게 막 월별로 두들기면서 세댁 나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료 같은 거를 이렇게 주죠. 고지서를 보여주죠. 근데 그 고지서가 다 호별로 다 나눠져 있나요? 한 대 묶여져 있나요? 한 대 묶여져서 그냥 나와요. 보통. 그래서 나중에 뭐 하죠? 1층에 2명, 2층에 3명, 그 다음 3층에 2명. 그럼 7명으로 나누죠. N방에서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내는 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다가구주택이라고요. 그럼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각각 나눠서 갖고 있어요? 구분 등기해서 나눠서 갖고 있어요? 집주인이 혼자 갖고 있어요? 혼자 다 갖고 있죠. 혼자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주택이라고요? 아니, 단독주택이라고. 네? 그런데 비슷한 형태야. 모양은 비슷해. 모양은 비슷한데 이때 101호, 102호, 201호, 203호에 202호에 집주인이 다른 주택 있죠. 거의 다가구주택과 비슷한데 외형으로 봤을 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구분 등기돼 있는 애들 있죠? 걔는 뭐라고 하냐면 다 세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중주택은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걸 모를 사람 없어요. 다 갖고 있으니까 단독주택이네요. 다 이해되죠? 지금 약간 걸리는 건 다중주택 걸려요. 공간 걸려요. 공간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다 알아요. 공동주택인 거. 그 다음 연립주택은 예전에는 꽤 많았죠. 연립주택.
얘도 동별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약간 큰 사이즈로 있었던 게 연립주택. 그것보다 규모가 좀 더 작은 게 우리가 봤을 때 뭐 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구분 기준은 아닌 거예요. 다세대 주택, 그 다음 기숙사가 있대요. 기숙사에 한 명이 들어가서 사나요? 여러 명이? 여러 명이. 그러면 이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간은 보통 고위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통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를 나가면 공간을 마련해 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만약에 공동주택이 되면 장관집 옆에 차관집이 붙어 있다면 차관도 엄청나게 높은 직급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차관 부인은 장관 부인 뒷수발만 하다가 일 다 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둘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금 무슨 법상의 주택의 구분이죠, 여러분? 건축법상의 주택의 구분이에요. 근데 얘가 주택법상의 주택의 구분으로 들어가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요. 주택법상에서도. 근데 주택법상에서는 얘가 빠져요. 공간과 기숙사가 빠져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범주에서 빠진다고요. 왜 빠지냐면 여러분 기숙사를 지어놓고 그 기숙사의 각각의 방을 학생들에게 분양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럼 공간을 지어놓고 공간을 분양할까요? 고위 공무원들에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분양과 관련이 없죠. 네, 아까 주택법의 본격적인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규제 법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꼭 그것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둘은 빠지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개론 선생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공법 선생님들한테 다 도움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공간은 정부의 고위관리, 그 다음 기숙사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준주택이 있대요. 준주택. 똑같습니다. 질문. 준주택은 원래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과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주택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얘도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걔가 많이 지어지도록 무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나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택 지을 때 정부가 봤을 때 이 주택은 적정 규모의 주택이어서 고소득층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이 사는 주택이다 그러면 그 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무슨 기금을 좀 저리로 장기로 빌려줘야 되겠죠. 건설 자금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걸 기본적으로 쉽게 주택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현동의 아현동 그 이대 뒤쪽 신촌 옆에 그쪽에 뉴타운 사업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빌라 같은 걸 거의 대부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묵을 수 있도록 뭔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만들어야 될까요? 학교에서 기숙사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 취했는데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리로 얘도 주택과 똑같이 짓는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법상의 주택에 집어넣어 줬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근데 기숙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인복지주택이 왜 나는 빠뜨리는 거야? 나도 저리로 돈 빌려서 나도 지을래.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준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제일 중요한 거.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닌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주택법상에서 뭐로 별도로 띄어서 준주택의 개념으로 띄어서 준주택이라 본 거죠, 지금. 됐나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노인복지주택과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시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얘 다중주택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분명히 뭐라고 외울 거냐면 우리도 그렇게 외울 건데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실 거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면 다자로 시작한 애는 벌써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생활시설 많죠. 얘가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걸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같다? 고시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 배로 노인복지주택에 놀다 오기예요. 뭐라고 외운다고요? 놀다 오기. 놀은 노죠, 노. 노는 노인복지주택, 실버주택. 그 다음 다는 다중생활시설, 오는 오피스텔, 기는 기숙사.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얘 300세대 미만의 규모인데 얘를 25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35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300을 외워야 돼요.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고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특이하게 아파트가 없어요. 짓는데 아파트 형태로는 못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얘를 외우는 방법, 한 번에 그냥 외워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 잠깐만 절 보세요. 우리 옛날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고대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죠. 스파르타 기억나세요? 스파르타를 영화화시킨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는 300이죠. 영화 250이야, 350이야, 300이야. 300이에요. 이거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 300이에요. 300. 그러면 영화 300을 기억해 놓으면 얘는 스파르타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스파르타 학원을 다닌 거야. 예? 그래서 어디에 입학하냐면 연세대에 입학한 거예요. 연세대인 이유가 있어요. 연세대. 예? 연세대에 입학해서 어디에 거주해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예를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상철 선생님한테 공법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고상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웬만하면 분양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사람이 받을 금액을 다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너희들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분양되는 거 분양 당첨받으면 그 차익만큼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익이 크잖아.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 바로 나왔죠. 32회 때. 이 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나와서 그게 틀린 문장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예.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꼭 정리 한 번씩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다중주택인지 면적과 층수로 구분하는 내용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쉬워요. 층수가 더 높은 것을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중에 층수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뭐가 더 높아요? 아파트 높죠? 되셔야 돼요. 그럼 면적이 더 넓은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에 면적이 뭐가 더 넓어요? 연립주택이 더 넓죠? 됐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그래서 기본적으로 층수의 구분은 5층부터 나와요. 그래서 5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은 얘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외우는 방법.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오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오. 그래서 아파트는 몇 층 이상? 5층 이상. 저도 이렇게 수업하기 싫어요.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지만 그따위 품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지. 됐죠? 얘 면적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층수예요. 층수.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게 5계층 이상의 건물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4계층이에요. 4계층. 얘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래요. 여러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어요? 공동주택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으로 여러 세대가 들어가 사는 집과 단독으로 들어가 사는 집 중에 어디가 기본적으로 층수가 더 높을까요? 공동으로 사는 곳이 더 많은 공간이 부여가 필요하니까 층수가 더 높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4, 5층은 4, 5층. 4층 이하, 5층 이상 얘는 공동주택들이라고요.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계층. 3층 이하에 주거용 부동산이 있다고요. 주거용 건물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3층 이하가 딱 나오면 얘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구분되시죠? 잠깐만 있죠? 층수를 구분할 때 3, 4, 5가 나와요. 4, 5는 뭐라고요? 공동주택. 3층은 단독주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면적 기준으로 쪼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면 이게 정확히 맞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필지는 법률상의 면적 단위위다. 면적 단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법률상은 맞는데 법률상의 등록 단위지 면적 단위가 아니었죠. 면적 단위는 뭐예요? 법률상 면적 단위? 제곱미터. 그래서 평을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평을 제곱미터로 왔다 갔다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실무에서는 필요해요. 네. 그런데 3.3 제곱미터가 뭐기 때문에? 1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33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990제곱미터를 거의 대부분 이 수치를 본다고요. 100평, 200평, 300평.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면적 기준은 660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660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660 빼놓고 면적 기준, 주택의 분류에서 나오면 걔는 무조건 X. 그냥 무조건 X예요. 무조건 X. 예전에는 330짜리가 있어서 그걸 별도로 또 외웠어야 됐지만 이제 그게 개정돼서 다 660이라고.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나요? 맞죠? 그 다음에 4계층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이죠?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럼 얘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안 나왔어요? 면적 기준으로 있다고요. 연립주택은 660 초과하는 주택인 거고 그럼 얘는 660 이하의 주택이겠죠. 얘들은 다 660 이하라고요. 아파트는 아예 뭐가 없고 면적 기준이 없는 거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면적 기준이 있는데 딱 하나 연립주택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죠. 그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 연립주택이 초과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담배를 뭐라고 해요? 담배를 뭐라고 해? 연초라고 하죠. 별걸 다 하고 있죠, 지금. 외워서 맞추면 되잖아. 얘는 공동주택, 얘는 단독주택.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다중주택이 이제까지 주택 부분의 구분에서는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얘만 나왔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대요.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한대요. 근데 독립된 주거 공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독립된 취사 공간이 없어. 취사 공간.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독립적으로 부여져 있지 않다고요. 잠자는 공간과 욕실 정도는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되세요? 이게 바로 무슨 구조라고 보면 된다? 뭐다?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MM으로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얘는 단독주택?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뭐라고 기억한다?
연이다, 연초다. 연초.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초과다, 이하다? 초과예요. 여기서 나오는 면적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 660제곱미터만 기억해 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거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하고 3계층 이하일 것. 여러분 3계층 이하라고 딱 뜬 순간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네? 330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 아니면 다중주택이겠네요. 그래 봤더니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치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뭔가요? 다중주택이에요. 풀만하죠? 되셨어요? 이게 330제곱미터로 나와 있으면 X네요. 자, 다시. 다가구 주택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330제곱미터야. 오야 X. X 무조건 660만 있다고요. 네. 다가구 주택, 다세주택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660 초과라고 나왔어. X죠. 초과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만? 연립주택. 아파트 4층 나오면 X네요. 아사야, 아오야. 아오, 끝.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부동산의 특성은 10분간 쉬었다가 볼게요. 10분 쉬세요.